자아 및 초자 왜곡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 자아 심리학들은 우리 심리를 이해할 때 마음의 3종 구조 이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드는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것이지만 자아와 초자는 계속해서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아 및 초자가 정상적으로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자아 및 초자 발달에 어떤 왜곡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그런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아 및 초자의 왜곡을 나타내는 어떤 성격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아나 초자가 어느 정도 잘 발달하고 있는가가 이분들을 치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보는 예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러한 자아 및 초자 왜곡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자아 및 초자 왜곡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 지금까지 필자는 경계선 성격 구조의 치료에 관한 중요한 예우적 요소로서 우세한 성격 구성을 검토하였다. 이제 잠재적 예우 지표로서 몇몇 특별한 개별적인 병리적 성격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 한다. 몇몇 원시적인 병리적 초자아 동일시가 특정 성격 특성에 의해 상연될수록 내담자의 자아 병리적 성격 특성에 묻힌 이러한 원시적 동일시를 관용할수록, 그리고 특히 특정 성격 특성이 자기 파괴적 의도, 즉 우리가 자아 이상으로서의 자기 파괴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보일수록 예우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성격 구조가 원초아와 초자아로부터 오는 압력과 외부 세계를 매개하지만 보통 문헌에서는 원초아 압력이 강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아와 초자아 압력 사이의 타협 형성으로 성격 구조의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원초아라는 말은 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자아는 슈퍼 이고를 얘기하고 그래서 원초아는 이드를 이렇게 번역했다. 뭐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죠. 예시 1. 한 여성 내담자는 히스테리성 성격 구조와 함께 금지하고 처벌적인 초자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초자아는 오디푸스기 갈등에서 연유한 위협적인 어머니상의 내사를 나타낸다. 그녀는 모든 이성애적 성의 표현과 다른 여성과의 경쟁적 추구를 환상해서 억압하였다. 이러한 초자아 형성과 함께 내담자는 전형적으로 다른 여성과의 경쟁을 억제하고 어머니같이 지배적인 여성에 복종적이며 그리고 성적 억제를 보였다. 그러므로 그녀의 피약성 성격 특성은 위협적인 오이디푸스기 어머니를 향한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깃든 오이디푸스기 어린 소녀의 자아 안에서의 구조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학적 특성은 남성을 향한 피학적 행동 형태로 자아에 적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성적 만족을 위해 심리적이거나 신체적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는 한 성적 만족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피학성 성격 경향은 초자아, 어머니 내사와 관련된 자기상과 자아 기능의 구조화를 반영하고 자아의 부분이 충동 파생적 충동을 수정되고 피학적이지만 자아 동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피학증의 병리적 성격 구성은 또한 내담자의 자기 개념의 한 측면, 즉 자아 정체성의 한 요소가 된다. 요약하자면 초자아 내사, 즉 오이디푸스기에 금지하는 어머니는 자아 안에서 동일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초자아 어머니 내사물에 대한 보완적인 자아 구조를 나타내는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깃든 어린 소녀와의 동일시이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그냥 요약한 내용을 보자면 초자아 내사, 슈퍼 이고는 어떤 그 내사물을 반영하는데 즉 오이디푸스기에 금지하는 어머니는 자아 안에서 동일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초자아 어머니 내사물에 대한 보완적인 자아 구조를 나타내는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깃든 어린 소녀와의 동일시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초자아는 여기서 금지하는 어머니가 초자아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있는 어린 소녀와의 동일시가 여기서 자아 구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아의 왜곡과 초자의 왜곡,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자와의 태도는, 초자는 굉장히 비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어떤 태도가 이 초자의 구성물이 됐다고 한다면, 자아 안에서는 그때 거기에 이 초자 내사물과 보완적인 형태를 띠는 자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깃든 어떤 어린 소녀가 가졌던 마음과의 동일시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초자와 어떤 자아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격 구조가 왜 이렇게 형성됐는가를 내사를 통한 것, 그리고 보완적인 자아 구조라는 개념. 그 슈퍼이고가 어떤 초자는 어머니의 내사물이라고 본다면, 이 자아 구조는 이 내사물인 어머니 내사물이 돼 있는 이 초자와의 보완적인 자아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컴버가 설명하고 있는 게 독특한 설명 방법이죠. 그래서 초자가 일단 형성이 되면 그 초자에 걸맞는 자아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결국은 초자의 왜곡과 자아의 왜곡이 함께 일어나서 병리적인 구조가 항고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세이디스틱한 초자가 있다고 한다면 메소키스틱한 자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자와 그 세이디스틱한 가학적인 초자와 피학적인 자아, 이 두 가지가 어쩌면 하나의 짝이 되어서, 페어가 돼서 이 사람의 성격 구조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한쪽에서는 어떤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슈퍼이고의 구조가 있고, 거기에 굴종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아 구조, 이 두 개가 맞물린다는 아주 독특한 설명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의식할 때, 생각할 때 잘 맞춰 들어가는 것 같은. 집단에서도 좀 우리 강 목사님이 이해하는 집단 속에서 역동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얘기는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어떤 역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게 컴버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강 목사님이 집단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비슷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단 종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학적이거든요. 가학적이, 예. 근데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거를 기존 교회들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면할수록 이렇게 결속력 자체는 약한데, 근데 인격적 관계는 형성되고요. 근데 가학적인 그런 곳에서는, 집단에서는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저 왜 저렇게 강할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병리적으로 동일시 여기는 과정 때문에,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병리적인 상황이 되니까, 바로 그거죠. 예, 공생관계처럼 돼가지고 떼낼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니까, 부모들이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떼내려고 그래도 안 떼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여기서 보완적인 자아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이고 자체가, 교회가 많은 경우에 심리 상징적으로는 교회는 많은 경우에 어머니의 상이에요. 근데 이 나쁜 어머니를 내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단 교회를 내사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어머니를 내사한 건데, 나쁜 어머니가 내사되면서 나쁜 어머니는 굉장히 가학적인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보완적인 자아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학적이고, 그럼 거기에 걸맞는 것은 복종적이고 죄책감이 잔뜩 실려 있는 이 마음이, 이게 자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학적인 초자아 부분과 피학적인 자아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 페어벤의 얘기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페어벤이 리젝팅 아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거절하는 대상과 그리고 엔티 디비저널 이고라고 하는 인터널 세버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반 리비도적인 이고라고 하는 엔티 디비저널 이고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엔티 디비저널 이고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아주 공격성이 잔뜩 실려 있는 자기 안에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안에 어떤 공격적인 부분인데 이 공격적인 부분이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 내적 대상 간의 관계는 리비도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공격성이 실려 있지만 이 공격성이 실려 있는 이 두 심리 내적인 존재가 떼낼 수 없는 리비도적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대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아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관계가 집단에서도 형성이 되고 개인 안에서도 이런 심리 내적 구조가 아주 구조화돼 버리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예시 두 번째. 한 여성이 내담자는 히스테리성 성격 구조와 엄격한 초자아를 보였다. 이 초자아는 금지적이고 성을 적대시하는 어머니상을 주로 내재화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녀는 지배적 여성에 대해서는 복종적이고 피약적인 행동을 하지만 약한 남성에 대해서는 꽤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병리적 성격 구성의 한 표현으로 필자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남성에 대한 후자의 행동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 번째, 공격자와의 동일시, 즉 가학적 초자와의 성격적 동일시를 통해 지배적인 오이디푸스기 어머니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복종적이고 피약적인 자아 경향에 대한 반동이 형성된다.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거역을 나타내는 기저의 공격성 부분에 대한 합리화된 방출구이다. 이런 경우 엄격한 초자아는 처음에 충분히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성격 구조 내에서 이러한 초자아와의 동일시는 자아에 대한 특정한 초자아 제약을 감소시키고 초자아와 원초와 압력에서 나오는 공격성을 바깥으로 굴절되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시 세 번째. 더욱 심각한 형태로 이러한 종류의 발달이 한 내담자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는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꽤 억제되고 부끄러움을 타며 복종적이었지만 지배나 권력이 개입되는 비구조화된 사회적 상황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공격성, 거만함,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에는 대개 자아 기능의 억제적 효과를 보이는 단호하고 엄격한 초자아가 우세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편한 다른 환경에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나고 이제 초자아 기능은 가학성 성격 특성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자아는 초자아와 동일시함으로써 병리적인 자유를 얻고 가학성 성격 특성에서 공격 충동의 합리화된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참기 어려운 충동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거만함은 전능한 가학적 초자아상과의 성격적 동일시를 나타낸다. 어리석은 모습은 외적 현실의 부인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아의 현실 검증을 초자아가 억제하는 것과 같다. 다른 맥락에서 비오는 거만함과 어리석음을 편집적 경향에 대한 방어로 기술하였다. 필자견해로 초자아핵의 투사와 명백한 편집 경향은 이러한 성격 형성과 공존할 수도 있고 공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초자아 통합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언급한 세 번째 예에서 초자아의 동일시는 첫째와 둘째 예보다 더 원시적인 초자아 내사물과의 동일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적 동일시에서 표현된 공격성은 다소 거칠고 어쩌면 사회적 관점에서 꽤 부적절할 수 있다. 이것은 자아가 사회적 장면에서 현실 검증 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기는 원시적 초자아와의 성격적 동일시에서 나타난 병리적으로 낯선 부분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자아 부분이 현실 검증을 포기하면 성격 구조에서 원시적 이상화가 공고해지는 심각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공고화는 내담자의 정체성 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타인을 향한 병리적 공격 행동을 보이고 이것이 도덕적 붕괴로 정당화되는 거짓 초자아를 반영할 수 있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 내적 경험과 대인관계 경험을 구분하는 엄격하게 기법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현실을 검증하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현실 검증과 내성 능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감소한다. 요약하건대 성격 구조가 고차적 자아 및 초자아 기능의 상실과 함께 자아의 통합된 병리적인 원시적 초자아와 동일시를 반영할수록 예우는 더 심각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예우적 요소는 성격 구조의 통합된 갈등적 동일시를 반영하는 모순된 성격 특성을 자아 및 초자아가 관용하는 정도이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격 특성이 개인 속에서 교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는 자아 분열이 존재하는 정도의 지표가 된다. 자아에서 분열이나 이와 관련된 원시적 방어가 우세한 것은 경계성 성격 구조의 한 표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모순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이 자아와 초자아가 모순된 동일시 체계를 반영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심리치료에 대한 예우는 부정적이다. 한 예로 심각한 피학적 경향을 보이고 항상 타인의 공격성을 탓하거나 운명으로 실패를 합리화하며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감질나게 하는 가학적 행동을 보이는 한 내담자는 이렇게 감질나게 하는 행동과 자신이 타인에 의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성 간의 모습에 직면당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 패턴 내에 이러한 모순을 관용하는 것은 심각한 예우 표시이다. 또 다른 예로 과도하게 세심하고 강박적인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갈등도 경험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특히 우세한 것은 초자아 병리이다. 자, 여기서 초자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슈퍼이고하고 이고의 관계가 아까 처음에 예시한 데에서는 초자아는 굉장히 가학적이면 자아는 굉장히 피학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격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예시 2나 3이 설명되고 예시 3에서는 자아가 초자아와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아의 가혹한 어떤 모습이 자아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다. 그런데 보통 이때 자아나 초자의 가혹한 것이 자아가 그대로 자기 힘이 내적인 것이라고 외부 대상을 공격하는 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심하게 공격적인 초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이고를 향해서 공격적인 부분보다 자아가 어떤 경우에는 그게 피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자아 자체가 초자아와 동일시를 이루면서 외부 대상을 공격할 때는 자기 초자아가 이걸 공격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아가 외부 대상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거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전능한 어떤 가학적 초자아와 성격적 동일시를 나타내는 아주 묘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초자아나 자아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이 사람의 내담자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아와 초자아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기보다 그 경우에 타인을 향한 어떤 병리적인 공격 행동을 보이고 이것이 도덕적 분계로 정당화되는 거짓 초자아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 내적 경험과 대인관계 경험을 구별하는 엄격하게 기법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현실을 검증하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현실 검증과 내성 능력은 이러한 경우에 모두 감소한다. 그래서 자기 행동 자체를 어떻게 통찰해내거나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굉장히 엄격한 분들은 여기서는 컨버그식의 설명인데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기가 엄격한 초자를 가진 자기가 엄격한 초자를 가졌다는 얘기를 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캐런 호나의 개념을 가져와 보죠. 이상적인 자아를 살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울함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게 피약적인 상황이 되죠. 여기서 캐런 호나이는 초자라는 개념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트루 셀프를 억압하는, 트루 셀프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캐런 호나이를 봤는데, 여기서 컨버그는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초자와 자아를 잘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캐런 호나이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기술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쩔 때는 저렇게 설명하는 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통합적인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예시 1에서 설명하는 방법과 예시 3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죠. 아까 첫 번째 예시 1에서 설명하는 것은 초자와 자아가 초자의 태도에 보완적인 자아 구조가 형성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분관계하면서 외부 대상을 공격할 때는 아주 굉장히 슈퍼이고가 철저한 사람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도덕적 붕괴로 정당화하는 거짓 초자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또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냥 캐런 호나이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자기가 가진 이 기준을 외부로 투사하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엄격한 이 초자의 요구사항, 이상적인 자기죠. 이 초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자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적인 트루셀프가 아닌데, 어쩌면 이상적인 자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격받지 않으려면 자기의 오히려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 기준을 외부에 투사하면 그 외부 대상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 기준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거 자기가 가진 이상적인 자아라는 게 이거 아이디얼이라고 해요.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것이죠. 실제로 그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은 어떤 몽상적인 거죠. 거의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게 자기 트루셀프를 공격하던 이 힘이 어떤 자기 트루셀프를 공격하던 이 이상적인 자아가 결국은 외부 대상을 자기가 투사해놓고 그 투사된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도덕적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드러내요. 요즘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집단과 집단 간에 엄청난 도덕적인 붕괴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매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붕괴가 자기 안에 있는 이상적인 자기를 외부에 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컨버그 얘기 설명 방법보다 어떤 캐런 호나이의 설명 방법으로 제가 이 케이스를 좀 설명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느껴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 조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분이 워낙 가난하고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형제도 많고 그래서 혜택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어쨌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가난을 물리쳐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놨는데 이렇게 읽어놨는데 아들이 그거를 이제 못 알아주고 너무나 내가 허송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냐 의미 없다. 정말 딱 죽고 싶다. 자기한테도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혼란스러웠는데, 아, 이 초자가 이분에게 진짜 미치겠다. 이게 외부로 투사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오늘 미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겠지만 캐러노라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컨버그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분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초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아가 이 초자와 성격적 동일시를 이뤘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가 결국은 외부 대상을 대하는 모습이 자기 초자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아 버리죠. 그래서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 대상들은 사실은 자기 트루 셀프가 자기 엄청난 이상화된 자기에게 고문당하고 있는 대신에 이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고라는 이론 쪽에서 본다면 이고 자체가 초자와의 성격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서 가혹한 공격하는 자아가 생겨버린 거죠. 공격성으로 충만한 이런 자아 모습이 여기 나타나죠. 네. 너무 딱 그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사례네요. 그렇죠. 그 어느 식으로 설명하거나 이 사람은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죠. 근데 이 공격성이 결국, 초자와의 동일시로 일어나는 그렇게 실현을 컨버그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초자와의 이고가 자아가 초자와 성격적 동일시를 이루었으니까 가혹한 초자가니까 이고도 가혹한 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대상들을 가차없이 공격해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온 사례들이나 어떤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 많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자기가 이상화되어 있는 자기 이상화를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주변의 환경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 제3의 것을 통해서 이제 제3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 이상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루려고 한다기보다 어떠면은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가 초라해지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못 됐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미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답답해서 자기를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 디서포인트먼트가 일어나고 나는 지질이 이렇게 못났어라고 자기를 셀프 어택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너무 지겹잖아요. 너무 힘든. 그런데 적당한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인데 좀 그렇게 해. 근데 그건 자기도 실현하지 못한 어떤 엄격한 도덕 기준이거나 아니면 어떤 야망을 가지려고 우겨버리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죠.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해. 내가 뭐든 다 후원해 줄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죠. 똑같아요.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뭐든지 다 후원해줄게. 해봐. 뭐든 다 해줄 텐데 너는 그냥 하겠다고 생각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다 준비해줬는데 너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가차없이 공격하는 힘이. 어떡할까? 완전히 저 대마왕 만난 기분이에요. 근데 강적을 만났는데 이 사람 너무 빨리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공격 대상을 못 찾아서 지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내가 딱 걸려들 가능성이 지금 있죠. 공격 대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또 전투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공격성은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분이 그게 자기 지나쳐서 치료 파괴적인 저항으로 오지 않도록 좀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조금 조이닝 해주고 미래잉 해주는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분은 자기 지금 응원군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모습을 보라고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분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초자상과의 성격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네네. 프랙티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과학적인 초자상이 있는데 그 초자상과 자아가 동일시, 성격적인 동일시를 드러내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면 왜 이 사람이 외부 대상에게 그렇게 당당하고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엄격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내가 나한테 엄격한 사람이 외부 대상에게 가혹하게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만큼 호되게 나는 나를 야단치면서 그리고 내가 절제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는 못해? 나는 하고 있어 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거는 자기 교회에 빠졌어요. 그 아이들이 셀프란 말이에요. 이상화된 자기가 아이돌이에요. 이 사람 자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숭배가 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우상이 돼 있고 그 우상에 걸맞지 않는 자기의 트루 셀프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자기 트루 셀프도 가혹하게 야단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우울이에요. 내가 왜 지질이 이러고 있지?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지질이 못난 자식을 가졌어도 자기 공격이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자기 공격 패턴과 함께 여기서 정당성을 가진 또 가혹한 초자상과 성격적 동일시를 이루고 있는 자아상이 있는 거죠. 야, 나는 이만큼 이루었어. 나는 이렇게 엄격하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기준은 나도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빌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빌립 시스템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비슷한 얘기. 자기가 가진 기준, 나는 이건 꼭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내가 이걸 지키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만두면 안 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어떻게 그것도 안 지키고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분해서. 이게 도덕적 붕괴심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이게 거짓 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폴티 슈퍼이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초자죠. 이것에 갈수록 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롤라이는 이걸 초자라는 개념 자체가 병리적이라고 보고 이상적인 자아라는 개념, 이상적인 자기,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개념 가지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건 어떤 높은 피데스텔이라고 할까요? 어떤 단상 위에 자기를 모셔놓고 자기 스스로도 그 이상적인 자아에 복종해요. 아울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도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약간 옆으로 나간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이상화된 자기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그 전능 환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 결핍이 배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핍이죠.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네. 형성의 실패죠. 제
제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거는 임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굉장히 강한 아버지나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무기력한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나 봐요. 굉장히 공통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그 자식의 경우가 더 많은가 봐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거는 예. 거기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자녀가 생길 수도 있죠. 자기의 본래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내적 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꼭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유기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인데 이게 캐롤라이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불온한 환경에 있을 때 보통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moving toward people, 사람한테 다가가는 형식은 어떻게든 그분이 원하는 자기가 되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moving against people이라는 패턴.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은 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저분의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추다가 내가 평생 어떻게 해도 결국 난 너희밖에 안 돼.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반항하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깃장 놓는 아이로 성장하는 아이도 있다. 그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반항해도 안 되고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어차피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저분들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저분들이 얻을 수 없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철수하는 패턴. 그래서 moving away from people이라는 개념을 써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키조이드하다고 하는 패턴들은 moving away from이에요. 그래서 분열성인 성격인 사람들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적으로 가는 거고, moving toward people들은 이상적인 자기를 살아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도록 하다 보니 결국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무능한 사람, 무력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다가 애써서 뭘 이루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결국은 실망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moving away, moving against 하면서 굉장히 반항적인데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에 이게 반사회적인 공격성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도덕 관념과 상관없이 굉장히 사회적인 부정으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 그래서 이게 적당한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잘 성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상적인 자기를 사는 것도 그게 어느 선에서 정말 트루 셀프하고 조화되는 이상적인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발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상적인 자아로 끌고 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패턴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패턴을 취하거나 거기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실 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을 돕는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교수님께서 이렇게 슈퍼비전 주실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이분들은 현실을 직면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렇죠. 근데 이 초자의 그 어떤 성격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결국 참자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상화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진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할 때는 보통 캐롤라의 개념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대인관계에서 결함이 신경증을 가져온다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론이 깊어지면서 대인관계라고 하지 않고 자기와 대상과 자기 간에,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관계나 자기와 대상 간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신경증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셀프하고 셀프 사이, 자기와 자기가, 이 셀프 중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가 있고 하나는 트루 셀프. 트루 셀프와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 간의 갈등이 신경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셀프와 어더와의 관계, 밖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만 이게 신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셀프와 셀프끼리의 갈등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신경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자기도 포함시켜야 되는 대인관계를 남하고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나의 관계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심리 내적 대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이론,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을 너무 지나치게 대인관계는 대상관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내적 대상관계를 하는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외부 대인관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결국 같다고 봐요. 내적 대상관계는 결국 밖에 있는 대인관계와 관계가 관계없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서로 실제 대인관계와 심리 내적 대상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무시한 대상관계만 있을 수 없고 또 대상관계, 심리 내적인 대상관계를 무시한 대인관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쪽 외부 대인관계를 중시하느냐 내적 대상관계를 중시하느냐 출발은 각각 다르지만 이론이 발전하고 실제 임상적인 적용에 갈 때는 두 이론이 결국 같은 지점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 나름대로 이해 방식이에요. 제가 관찰을 해본 그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은 그게 그 초자 아까 문제를 뭐 나타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 형제 오더, 그 형제 순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그 관계 패턴이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가혹한 초자로서만 자꾸 대하는 패턴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굉장히 연민하면서 대하는 자녀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뭐 어디서 저렇게 되는가 했더니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진 가혹한 초자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실패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어떨 때는 자기를 막 비하하는 말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다가 그런 패턴을 갖다가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이제 또 투사가 일어나니까 그 자녀하고는 계속 그 패턴으로만 자꾸 관계가 되고 또 한쪽에는 계속 이상화된 어떤 초자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패턴이 생기고 그러다 이게 한 번씩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게 어떨 때는 가혹하게 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여기서 내적 대상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자아 자체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대상 자체도 통합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기의 이상적인 셀프와 그리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셀프 상태가 있고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 자체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결국은 이게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의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도 좋은 대상은 투사하거나 나쁜 대상은 투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좋은 부분을 투사하기도 하고 자기의 나쁜 부분을 투사하기도 해서 대상 관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대상 관계가 스테디하지 않고 들쑥날쑥해서 어떤 모습으로 상호 관계가 오늘은 드러날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나쁜 관계로 바로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좋은 관계가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은 내적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컨버그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우울과 공격성과 또는 또 반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들쭉날쭉하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투사가 일어날 때 투사의 동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엄마나 아빠하고 애하고 관계에서 아버지의 어떤 측면이 투사돼 버리거나 근데 어떤 아이하고는 관계에서는 어느 측면, 좋은 측면이 투사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측면이 투사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묘하게 그 애들하고 관계마다 그 투사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애하고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관계인데 어떤 아이만 만나면 화가 일어나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죠. 대상에 따라서 특화된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된 사람들은 내가 딸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너무 내가 차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드라인 성격 구조인 분들은 이런 통합되지 않은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보통? 원래 그러는 거야. 지가 그럴 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 인격에 통합되지 못한 부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고 디스타니하지 않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야 애들을 교육을 시키지.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살아버려요. 그 인격 통합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억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공격적인 부분도 다 있지만 그 공격적인 부분도 가능하면 억누르면서 통합적인 자세를 유지하죠. 대상이 누구가 나가네. 그런데 분열이 심한 분이나 특히 이 보드라인 보드라인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인격 이렇게 억압보다는 투사가 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원시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투사나 동일시나 이상화나 평가절하 이런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억압이라는 조금 고차원적인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쩌면 인격의 해리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오늘은 기분 좋을 때는 아주 기분 좋은 모습으로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굳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셀프 스테이트 간에 통합되지 않은 것이 이분에게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의뢰 그렇게 사는 거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딸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들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것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얘는 원래 좋은 애고 얘는 나쁜 애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기 안의 이슈는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보면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의 얼굴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좋은 것이 투사가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투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초자가 그렇게 그 투사가 돼가지고 무기력한 자녀도 만들어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항적인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미국에서 지금 사목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마약 사용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고 쉬쉬거리는 집안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인데 이 알코올이나 이 약물 사용 이 중독 이쪽으로 그
부모한테 반항하는 이런 자녀들도 많을 거고, 한국도 요즘 굉장히 그런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사목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이나 이쪽으로는 별로 경험이 없고요. 그냥 그 이전에 알코올 쪽으로는 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교회에서는 그 어떻게 뭐 특별히 다루는 방법이 그렇게 뭐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죠. 거의 뭐 보통은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제가 그 목회 상담을 배울 때 이제 했던 게 이제 보통 뭐 12 steps and 12 tradition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뭐 공부하곤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쪽 편으로서는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 주변에 하이스쿨 아이들 중에서 약물이나 이런 걸 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전문이나 이런 전문 기관에 이제 레퍼를 하는 거, 이관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거를 그 치료나 상담 환경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취약하고 잘 셋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아마 미국에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알코올 중독 그자 모임에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경우,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권유를 하는 상황이죠.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걸 중독자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이제 교회에 오실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그런 이제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알게 될 경우에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으시는 걸 느끼고, 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시게 되는 경우도 또 생기니까, 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주 예. 어떤 합리적인 견해세요. 그건 보통 상담자들도 그런 분들을 라고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들 돕겠다고 너무 섣부르게 나서면 이분들이 대부분 더 이상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선은 교회에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간택해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들 스스로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관계가 나빠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문의 수치 비슷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걸 사실을 직면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쉐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목회적 관계마저도 상실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리어스한 경우에는 컨택 펑션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입장에서의 접촉만 하셔야 돼요. 이분들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이분들은 굉장히 경직된 상태가 되면서 더 큰 저항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맞는 게 왜냐하면 한인 그 부모 가정과 미국 부모 가정이 다른 이유가 기초적인 이제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는 기본적으로 그 10대 시절에 이제 접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화나 같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게 어떤 단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친구들 하이스쿨 아이들 봐도 집에서 부모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하는 아이들 또래 집단 속에서는 그게 문제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대변하는 부모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그 부분을 특정적으로 어떤 우리 자식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는 일상적으로 또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케이스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병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병리적인 사회 구조 적응해내는 과정이라고 또 우기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특히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좌충우도라는 어떤 경우로 볼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함부로 병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면 파티장에 가면은 약을 안 하는 아이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현실에, 대학 현실에서.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 속에서 일정한 부분의 일탈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 불안 상황이거나 피어들의 압력 속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너무 문제시하는 것도 어떤 이걸 더 강화시키죠.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호들갑을 떨 이유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미국 상황이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한국은 그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도 이야기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근데 한국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마약, 알코올이라면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도박을 해요. 이스라엘 케이스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로 대하는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 온갖 곳에 지금 이 이슈들이 잠복해 있고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분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정신병은 어떤 면에서 많은 경우에 시설에서 감당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 인격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분들을 돕는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깊어지면 이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희망을 해봐요.